안녕하세요. 제가 잘하는 일 중에 하나는 우는 일이에요. 잘하기는 하는데 너무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언제나 버겁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는 일입니다.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힘이 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두세 주 동안은 여러분들처럼 저도 정말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그 문인들이 탄핵 촉구를 하는 한 줄 성명을 내셔조차 못 쓰겠다. 근데 바로 그 심정이 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힘내서 준비했습니다. 아주 그 몇 편의 시를 남기지 않으셨던 과작의 시를 남긴 신동문 시인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비닐우산입니다. 비닐우산. 밖고는 다녀도 바람이 불면 이내 뒤집힌다. 대통령도. 베트남의 대통령. 비닐우산. 싸기도 하지만 입기도 잘하고 버리기도 잘한다. 대통령도. 콩고의 대통령. 비닐우산. 잘도 째지지만 어깨가 젖는다. 믿을 수가 없다. 대통령도. 브라질의 대통령. 비닐우산. 흔하기도 하지만 날마다 갈아도 또 생긴다. 대통령도. 시리아의 대통령. 비닐우산. 아깝지도 않지만 잠깐 빌려 쓰곤 아무나 줘버린다. 대통령도. 아르헨틴 대통령. 네, 이 시는 1964년,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 시인이 쓴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이번에 읽으면서 경험의 깊이가 시를 읽을 때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는 1990년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평화로운 시절이었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시가 참 좋았는데 왜 그랬냐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풍자적인 표현을 했을까 그렇게 감탄했습니다. 얼마 전에 문득 이 시가 생각이 나서 다시 꺼내서 읽어보았더니 얼마나 와닿던지요. 처음 읽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신동문 시인은 4.19 혁명으로 집권했다가 5.16 쿠데타로 집권한 지 9달 만에 몰락한 장면 정부를 남의 나라 대통령에 빗대어 풍자하고 있죠. 장면 정부의 무능함, 허약함을 비닐우산에 빗대면서요. 시에 나오는 베트남, 브라질, 콩고, 시리아 같은 나라들은 그 당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들 나라 대통령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었죠. 시인은 말하지 않고서도 꼭 필요한 말을 시로서 표현했습니다. 한 시인의 견디기 힘든 번민이 그 어느 때보다 저에게 생생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누구는 만화 같다고 했죠. 또 누군가는 SF 영화보다 초현실적이었다고 했고요. 지난 12월 3일 이후 우리는 모두 마음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불안했고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쏟아지는 뉴스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뉴스 속보 검색병이었습니다. 인구 절반이 뉴스를 보지 않는 요즘이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날마다 재미없는 폭력적인 기사와 장면들을 읽고 보면서 그 읽고 본 곳에 어쩔 수 없이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모멸을 모멸로 갚으려 하고 고통을 더 큰 고통으로 되갚으려 하고 극단을 극단으로 되돌려주려 하는 말 그대로 타인이 지옥이 되어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람이 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던 날 저는 산책을 나섰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바로 저희 집 앞에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산책길이 있는데 그때 만난 사진입니다. 가늘고 긴 갈색 조팝나무 가지에 연두빛 새순들이 조롱조롱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더라고요. 아직 눈이 채 뜨지 못한 갓난 새끼 동물들을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예뻤습니다. 어두운 늪에 빠진 제 안의 풍경과는 사뭇 다른 초봄의 풍경이 동네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온전히 저렇게 기쁘게 살아서 있는 그대로 빛나는 저 힘은 어디에서 올까? 저절로 물음이 생겼습니다. 또다시 PPT 다음 거 좀 보여주셔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한참 잊고 있었는데 문득 그날 생각이 났습니다. 힘든 시절에는 항상 마음속에 아름다운 것을 간직해야 한다. 파스칼의 문장이 떠오른 것입니다. 같은 고통을 경험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고통을 겪고 난 이후의 삶은 사람마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훨씬 지혜로워지고 깊어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더 이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내면을 깊게 하는 고통이 따로 있고 또 인격을 천박하게 만드는 고통이 따로 있는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파스칼의 문장은 고통을 겪은 후에 영혼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마음의 주권은 잊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이런저런 위기의 징후들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긴박한 위기까지 보태졌습니다. 수많은 희생으로 공들여 쌓아 올린 민주적 질서가 와해되려고 하는 정말 몹시 긴박한 시기입니다. 보통 사생활에서 하는 말들인데요. 남자가 여자를 몰아세워서 여성이 자기 지각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경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가짜 뉴스와 가짜 종교자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극단의 편파적 정치 선동과 이권을 위해 나라 전체에 가스라이팅을 가하는 형국입니다. 인간 존재에게 의도적인 공격을 하려면 두 가지를 하면 된대요. 기만, 거짓말과 폭력이라는 두 가지만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거짓과 폭력은 쌍둥이 같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기만은 폭력보다 더 미묘하고 복잡하게 사람의 신념까지 공격한다고 합니다. 세상을 속이는 현란한 기술이 말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언어만이 아닌 걸 요즘 알게 됐습니다. 법이 현란한 기술을 부리면 폭력이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법조 엘리트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대범해졌는지요. 합리적인 추론,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상식마저 무너진 이 낯설고 생경한 세상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몰라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불행한 역사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저는 우리들이 겪어낸 역사를 자꾸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1987년, 1980년, 그리고 1960년대의 우리나라, 그리고 나치즘, 파시즘을 겪었던 유럽까지로요. 각 시대마다 역사는 전체를 위한 선을 향해 나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상주의들이 있어 왔어요. 모두를 위한 선, 그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상주의자들은 이상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현실 앞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희망을 품은 사람은 현실에 저항하고 절망을 품은 사람은 현실에 순응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오늘은 지독한 이상주의자였던 한 작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아슬아슬하고 흉측한 현실과 비슷한 시대를 살아갔던 그의 영혼은 어떤 아름다움과 어떤 빛을 품고 살았을까요? 한 작가가 장미를 심었습니다. 6펜스짜리 묘목 2그루였어요. 작가 나이는 33살이었고 그 해는 1936년이었습니다. 그는 1903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사망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는 온갖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1903년에 태어나서 1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아일랜드 독립전쟁, 스페인 내전, 2차 세계대전까지 경험했던 그는 1945년 생전 처음으로 냉전이라는 말까지 만나게 됩니다. 생애 내내 전쟁에 시달린 사람이 분명 그만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점은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는 낱말을 다루는 재주랑 불쾌한 진실을 직시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936년 장미를 심던 바로 그해 봄이었습니다. 그는 런던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시골에 정원이 딸린 작은 집을 빌려 살겠다는 꿈을 이룹니다. 거기서 평생 작가로 먹고 살면서, 그러니까 생계를 꾸리면서 평온한 꿈을 꾸면서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언어가 타락하는 것에 몹시도 민감했던 작가 조지 오웰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파시즘과 나치즘, 스탈린주의로 일컬어지는 전체주의가 발현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점점 확산하는 시대를 살아간 그의 대표작 1984년은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웰은 한마디로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억압적인 학교 교육에 반대했고 식민지 제국주의에 반대했으며 상류지향 출세주의에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던 리스트는 참 많습니다. 파시즘에 반대했고 스탈린식 공산주의에 반대했으면 전체주의와 프로파간다에 반대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에도 반대했죠. 오웰이 살아온 삶을 들여다보면 왜 그가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양부모 모두 제국의 시민으로서 식민지 땅에서 부를 이룬 가문 출신이었는데 그는 4살 때 어머니와 함께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사립기숙학교를 다니고 명문 이튼 학교를 졸업합니다. 이튼 학교 졸업생으로서 단 한 명, 오웰만 옥스퍼드 대학이나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진학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한 다음 그는 버마에 가서 식민지 경찰 노릇을 합니다. 그때 바로 그곳 버마에서 오웰의 작가적 운명은 결정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영국 제국주의가 식민지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는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안정된 삶을 보장했던 경찰 간부직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영국에 돌아와서는 가난과 실업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또 알게 됩니다. 접시 닦기를 하고 노숙자 경험도 해봅니다. 오웰이 굳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지 타고난 그의 성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작가로서 그 고약한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을까요? 또 그것도 아니라면 불쾌한 뭔가를 남보다 빨리 알아차리는 업보 때문이었을까요? 나는 왜 쓰는가라는 에세이집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시대가 평화로웠다면 자신이 어떤 정치적 성향인지 몰랐을 것이고 그저 화려하거나 섬세한 묘사에 치중한 글을 쓰면서 평화롭게 살았을 거라고. 1984년 소설 1984년에는 우리가 불안해하는 지금의 현실에 외면할 수 없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주인공 윈스턴은 일기를 쓰려고 하죠. 그런데 그거는 불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은 법이 없다. 법이 없는데 무슨 불법적인 행동이 있겠냐. 그냥 만약에 발각이 되면 사형당하거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노역만 하면 될 것이다. 법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불법도 없다니요. 정말 오싹해지지 않나요? 오웰이 자기 집들 안에 사과나무 같은 유실수가 아닌 장미를 심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가 장미를 심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장미는 실용이기보다 기쁨이고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만약 시대가 평화로웠다면 그의 본성대로 예술적 글쓰기에 몰두했을 것입니다. 히틀러의 등장과 스페인 내전으로 그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장미를 심던 그해 가을부터죠. 그는 전체주의에 맞서는 글만 썼습니다. 왜 그가 그토록, 그렇다면 파시즘과 전체주의를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객관적 진실을 오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웰이 그토록 반대했던 것들을 거꾸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가 무엇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웰은 흙을 만짐으로써 힘을 얻는 자연주의자였습니다. 헨리 데이비스 소로보다 더 자연을 사랑했다고 하는 오웰의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비보다 먼저, 수선화보다 먼저, 아네모네보다 조금 늦게 두꺼비는 봄이 찾아온 곳에 나름의 경의를 표한다. 내가 두꺼비의 산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나에겐 가장 매혹적인 봄의 현상이기 때문이며 두꺼비나 종달새나 앵초와는 달리 시인들의 찬사를 거의 못 받기 때문이기도 하다. 봄이 주는 즐거움은 누구나 접할 수 있으며 공짜라는 점이다. 아무리 길거리가 지저분해도 봄은 자신을 알리며 찾아온다. 폭격 맞은 자리에 서 있는 딱총나무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난다. 1940년대부터 나는 2월이면 항상 이번에는 영영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3월 말쯤이면 느닷없이 기적이 벌어지며 내가 사는 형편없는 빈민가도 변모한다. 광장의 거무튀튀한 쥐똥나무들은 연초록빛으로 변하고 수선하는 고개를 내밀고 꽃무는 움을 틔우고 경찰의 제복 상의는 기분 좋은 푸른빛을 띠고 생선장수는 손님을 미소로 맞이한다. 파스칼의 문장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가 의미했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질문해 봅니다. 외관상의 아름다움을 의미하지는 않았겠죠. 또한 오감으로 느끼는 감각적인 아름다움도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에 따르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땅 위에 깊은 혼돈과 어둠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고 명령하시자 그 후에 빛이 생겼답니다. 빛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기에 좋다라고 만족하셨습니다. 이런 창세기에 화답이라도 하는 뜻이 이제 성서에는 빛에 대한 언급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랑에 대한 언급만큼일까요? 아무튼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여기까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빛에 대한 언급이고요. 요한일서에는 자기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는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셨는지요?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개의 강명체인 해와 달이 비추는 빛과 창조의 첫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의 차이에 대해서요. 유대교 카발라 사상에 침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축, 그러니까 신의 자기 수축, 자기 제한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유한한 피조물이 거처할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만물에게 가운데 자리를 내주시고 당신 자신은 가장자리로 물러나신 거죠. 그런데 창조 과정은 이렇게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되어 갑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몸을 움츠리실 때, 응축하실 때 이렇게 그 속으로 무언가 들어가면서 일종의 진공이 형성되고 다시 이 진공 안으로 빨려갔던 것들이 이렇게 확대하면서 빛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관념적이게 들렸거든요. 그게 뭘까? 그러다가 요새 이렇게 매화나무, 목련들이 막 이렇게 꽃봉오리를 이렇게 하고 오므리고 있다가 한 이틀 지나면 확 퍼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런 건가 보다.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봄이 되면 환하게 꽃들이 확 피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을 움츠리셨다가 확대하실 때 나오는 그 빛인가? 그건 그야말로 뇌피셜입니다. 그렇게 상상해 보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첫날 창조하신 그 빛은 생명의 원천, 사랑의 원천, 아주 깊은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하나님 자신이심을. 절망에 빠져있는 마음들은 암울한 현실을 이겨낼 전조를 어딘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를 보다가 만난 대사입니다. 엄마는 시커먼 담벼락 밑에서도 해를 향해 기어코 고개를 드는 풀꽃 같은 사람이다. 기어코 빛을 향해 나아간다.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말이에요. 기어코 빛을 향해 나가겠다고, 기꺼이 저항의 매개가 되겠다고 하는 시민의 의지를 배반하는 법조와 관료 엘리트들의 전행이 지금 우리 사회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병든 세상과 씨름하면서 장미를 심었던 오웰은 지금 거대한 위기 앞에 놓인 우리에게 저항과 기쁨은 함께 할 수 있고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저항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듯 합니다. 다만 거대한 위기 앞에 우리가 몸담은 저항이 부디 길지 않기를 고대합니다. 파블로 카잘스가 94살이었던 1971년 UN 본부에 초청을 받아 새해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새해 노래는 카잘스의 고향 카탈루냐의 민요입니다. 연주를 하기 전에 카잘스는
연주할 곡을 소개하면서 말했죠. 내 고향의 새들은 피스, 피스, 피스 하고 옵니다 라고요. 이 연주는 레코드로 취입돼서 굉장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지 오웰이 장미를 심었던 그해 1936년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자 파블로 카잘스도 프랑코의 독재 정권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찐 프랑코 수하 중에 한 사람은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카잘스를 협박합니다. 영원히 네가 연주할 수 없도록 네 팔을 잘라버리겠다고. 그 이후 그는 고국 카탈루니아를 떠나 객지에서 떠도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나치 제국의 명사였던 프루트 뱅글러하고도 끝내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에서 연주한 지 2년이 지난 뒤 그는 세상을 떠났고 그의 죽음은 프랑코가 죽은 뒤인 1979년에야 고향 카탈루니아의 품에 안겼습니다. 조국의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연주했던 파블로 카잘스의 새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의 마무리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haven't played in public for nearly 40 years. I have to play today. This piece is called The Song of the Birds. The birds in the space sing peace, peace, peace. And the music is a music that Bach and Beethoven and all the greats would have loved and admired. It is so beautiful, and it is also the soul of my country, Catalonia.